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조정입니다. 자, 11월 23일자 주간 토목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스마트 위클리의 탑스타리는 내년 건설 투자 257조 원 전망입니다. 올해 대비 2.4% 감소. 이게 국토부 예산이 얼마였죠? 26조였나요? 그랬죠? 근데 이제 국토부 예산인 거고, 그건 실제로 이제. 그래서 뭐 민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뭐 다른 부처에서 하는 건설 사업도 많다 보니까 실제 전체 건설 시장의 크기는 257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올해 2023년 대비해서 내년에는 2.4% 정도 감소할 것 같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죠. 여기에서 지난주 21일 날 전문건설회관에서 내년 전망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때 나온 얘기입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제 전문건설업체에서 만든 연구소죠. 그래서 이거는 2022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2022년보다 2023년에 더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또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인데, 올해 수주액이 내년에 이제 매출액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2023년에 이제 수주가 감소한 영향도 내년에 이제 금액 축소로 나타날 거라는 얘기고요. 뭐 아무튼 올해 뭐 수주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뭐 건축 허가, 착공, 분양 등 뭐 주택 경기도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감소했다는 얘기고요. 뭐 부동산 PF가 어렵죠.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 다음에 토목 쪽에 관심 있는 SOC 예산은 증액이 됐었지만 올해보다 1조 1000억 증가한 26조 1000억 원이었었는데, 그죠? 예산 책정할 때 이런 얘기는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예산 중에 7천억 정도가 안전 관련한 거다. 공사비가 아니라 뭐 안전 강화 이런 것 때문에 증액된 거기 때문에, 뭐 요거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공사 금액 자체는 올해와 대동소이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아무튼 지금 이 연구원에서는 2024년,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뭐 상당히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2025년까지도 줄어들 거다. 그래서 앞으로 1, 2년 동안은 건설 경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5년 이후에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는 또 그때 봐야겠죠. 또 SOC는 특히 국가 정책, 국가가 어떤 식으로 SOC를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그 정책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겠죠. 다음은 이제 학회 소식입니다. 학회 소식은 뭐 특별히 지난주하고 다른 건 올라온 게 없고요. 컨벤션 논문, 국문 논문집 게재 안 됩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컨벤션 때 발표를 했던 그런 내용들을 논문집으로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전체 신청자들에게 논문 심사를 한 후 논문집에 게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12월 1일 날 차기 회장 말고 2025년 회장이죠. 2025년 회장을 뽑는 투표가 있고, 이건 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투표 방식이기 때문에 평의원들이 투표를 할 것이고, 임시총회도 개최해서 아마 선출된 회장에 대해서 승인하는 그런 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는 스페이스X 얘기하고 콩으로 콘크리트를 보호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얘기입니다. 스페이스X가 지난주 토요일이죠. 18일 날, 한국 시간으로 18일 날이죠. 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에서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요게 스타쉽이죠, 스타쉽. 150톤까지 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로켓이죠.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로켓 중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인데, 여기 이제 2단으로 되어 있죠. 요 밑에는 슈퍼 헤비라는 이제 추진체, 그 다음에 위에 게 이제 스타쉽인데, 요게 이제 뭐 그 실패라고도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게 테스트거든요. 실제 발사가 아니라 테스트 발사다 보니까 원하는 목적을 달성만 하면 이제 성공한 건데, 뭐 비행까지 제대로 해갖고 하면은 완전 성공이지만, 이게 로켓 기술이라는 게 뭐 쉽게 이렇게 달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슈퍼 헤비죠, 슈퍼 헤비. 밑에 이제 추진체가 슈퍼 헤비고, 여기에는 33개 랩터 엔진이 정상적으로 점화돼서 이제 발사가 됐죠.
그래서 2분 47초 동안 시속 5,571km, 고도는 73km에 도달했을 때, 이때 2단 로켓 겸 우주선 스타쉽, 실제로 이제 나중에 뭐 사람을 태우거나 아니면 뭐 그 화성이나 달에 갈 때 필요한 장비들을 태우는 게 이제 여기죠. 추진체는 이제 그걸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스타쉽에도 이제 엔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스타쉽이 분리되면서 엔진도 점화가 돼서 따로따로 이제 비행을 하는 이런 비행을 했는데, 실제로 그 스페이스 X에서는 이제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핫 스테이징이라고, 핫 스테이징. 그러니까 속도를, 그러니까 이게 상대 속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에 게 이렇게 치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두 개가 분리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떨어져야겠죠.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앞에 1단 로켓과 2단 로켓이 떨어진 상태에서 점화가 돼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속도 제어를 어떻게 할 거냐. 밑에 있는 슈퍼 헤비하고 위에 있는 스타쉽하고 뭐 이런 것들을 스테이징 기술이라고 했어요. 1단과 2단이 분리한 다음에 이게 위에 1단 로켓, 위에 있는 로켓이죠. 위에 있는 로켓이 점화를 해서 이제 실제 비행을 하는 뭐 그런 걸 했었는데, 요게 이제 통신이 두절이 돼서 자폭 모드를 작동시켜갖고 이제 공중에서 폭발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스페이스 X에서는 그 스테이징 그거를 실현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았고 뭐 성공이다라고 뭐 이렇게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콩으로 콘크리트를 보호한다는 요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뭐 실제 이제 외국 그 사이트 퍼듀 대학이죠. 대학에서 낸 기사더라고요.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기술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홍보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구글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요걸 읽어보면은 그 수명 연장,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건데, 제가 이걸 읽어봤는데 이거를 콘크리트를 배합할 때 섞는 건지 안 그러면 표면 처리를 하는 건지 아주 명확하게는 나와 있진 않는데, 중요한 거는 대두 콩이죠. 콩에서부터 대두 메틸 에스테르 폴리스틸렌 뭐 이렇게 SME 뭐 PS 이렇게 표현하나 보네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뭐 이걸 작업할 때 작업 인원들이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 보면은 표면 도포일 것 같기도 한데, 표면에 도포를 해갖고 이렇게 내구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긴 합니다. 대부분의 내구성을 증진시키는 것들은 시멘트에 보통 배합을 하죠. 아무튼 퍼듀 대학 토목공학과 교수가 이제 이 연구에 참여를 했고, 여기 읽어보면 우리 콘크리트 포장에 이제 조인트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이렇게 자유면이 있다 보니까 많이 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거를 사용하면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래서 뭐 그런 조인트 처리할 때는 20%, 뭐 교량과 같은 표면에 처리할 때는 25에서 35%가 절약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유추를 해보면 정확한 방법은, 쓰는 방법은 안 나왔지만 아마 도포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분자 사이로 침투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재료인 거는 같습니다. 뭐 결국은 뭐 그 재료들이 계속 바뀌어야지 기술이 발전하는 거겠죠. 자, 그다음 사이언스 세 번째 기사는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에서 203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사용 용량 3배로 증가할 걸. 요거는 지금 뭐 전 세계가 그 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라는 데서 발표했는데, 2030년 앞으로 이제 7년 정도 남은 거죠. 7년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현재 2022년 기준으로 3.4 테라와트인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그 발전량이 2030년, 즉 7년 후에는 7.3 테라와트로 2배가 넘을 것이다. 그러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그런 매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예로 여기는 뭐 얘는 인도를 포함한 10개국은 이미 재생 가능 용량을 3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세계 2위 배출국인 미국을 포함해서 12개 국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목표인 40%를 초과하는 풍력 및 태양광 점유율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호주, 일본, 한국, 아랍에미리트 등 일부 국가는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 1인당 전력 부분 배출량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는데 아직 노력을 많이 안 하고 있어서 강화해야 된다, 목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하네요. 뭐 에너지 문제는 뭐 우리 토목공학 하는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건설 분야는 공사비 상승, 안전 대응, 건설 현장의 로봇 AI 바람 이렇게 이 내용이 있는데 지난주에 그 스마트 건설 대전인가요? 그래서 킨텍스에 있어서 저도 목요일 날 한번 가서 봤는데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이제 시도는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머신 컨트롤 하나요? 뭐 장비를 조작하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떤 로봇들이 시공을 직접 해주는 그런 건 아직까지 상당히 요원한 거죠. 그러니까 건설이라는 거는 뭐 실제 뭐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그게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거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그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BIM은 뭐 IT 쪽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한데 이제 아이러니한 게 BIM이 된다고 해갖고 그 현장에서의 어떤 자동화,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건 아니긴 하죠. 그 격차가 꽤 있죠, 지금 현재는. 자, 그 다음에 국가철도공단 충청권, 대구권 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조사 영역 발주. 요거는 이렇게 충청권에 이렇게 어딘가요? 강경 계룡, 그 다음에 신탄진 조치원, 그 다음에 대구권에 구미, 김천 이렇게 철도들이 이렇게 아마 미싱링크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들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발주를 했는데 이제 이걸 해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공단이 사업 주체가 이렇게 해보니까 요거는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겠다. 기재부에 그래갖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하면 기재부에서 이제 예타를 하죠. 예타를 해서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 추진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그 이전에 기재부가 하기 전에 공단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발주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영하 15도씨 추위에도 콘크리트 시공 가능해진다. 요거는 보니까 건설연이죠.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혹한 기후, 아주 추울 때도 콘크리트를 쳐서 양생시킬 수 있는 고성능 콘크리트 시공 기술을 개발했다. 시공 기술이죠. 이렇게 이제 뭐 그 양생될 때의 온도를 이렇게 화상 카메라로 찍었는데 이게 지금 요거예요. 동절기 콘크리트 보온 가열 양생.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푸집은 뭐 좋은 걸 쓰면은 온도가 그 밖으로 배출이 안 되고 온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표면이죠. 표면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슬라브를 쓴다든가 그러면은 슬라브 윗면이 면적이 넓고 그 부분에서 이제 다 열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냉해를 입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면상 발열 시트라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뭐 전기 담요 같은 거로 생각하면 되려나? 그렇죠. 전기가 통하는 어떤 그 시트를 전기를 통하면 열을 발생하는 시트를 덮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가 있고 또 하나 보면은 그건 이제 양생 기술이고 고성능 콘크리트 배합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따뜻하게 덮어서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빨리 굳어서 얼지 않는 그런 고성능 콘크리트 배합 기술을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겨울에도 시공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제 콘크리트 조기 강도를 향상시키면 되는 거예요. 빨리 굳으면 되는 거잖아요. 추워서 얘가 얼기 전에 빨리 굳으면 되는데 그래서 초기 응결 시간을 16% 단축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후 1일 만에 무려 1일 만에 거푸집 탈형 강도인 14메가파스칼 이상인 19.6메가파스칼 그러니까 1일 만에 19.6메가파스칼이 나올 정도로 빠르게 수화 반응이 일어나서 빠르게 강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배합 기술을 개발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몽골,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북방 지역으로 기술을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런 걸 기술을 팔면 되는 건가? 싶긴 한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으로 사실상 그 동절기 공사가 금지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해제하고 이걸 쓰면은 그걸 해제해준다? 뭐 이런 걸 또 우리나라는 어떤 법규나 이런 것들이 워낙 촘촘하다 보니까 건설업에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뭐 우리 뭐 광주 화정 아파트인가요? 이런 거 막 겨울에 콘크리트 치다 무너졌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규제들이 그런 사고들을 통해서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런 규제를 뚫고 이걸 하기가 하는 게 뭐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건 기술적인 걸로 처리해야 되는데 뭐 법으로 기술을 통제를 하려다 보면은 그런 부작용이 있긴 하죠. 그 다음에 정관 모두 나가라. LH 사태 칼 빼든 엔지니어링 업계. 칼 빼든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엔지니어링 데일리에 나온 기사인데
내용은 뭐냐면 LH가 이제 그 검단 아파트 무너지고 나서 뭐 엄청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뭐 전관, 그다음에 어떤 사고가 나면은 공기업인 경우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인 경우에는 뭐 불법 하다 보면 뭐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관, 허가를 할 때 어떻게 누구한테 일을 맡겼냐. 그래서 뭐 전관에 있는 업체들이 했다. 전관에 있는 업체가 한 거하고 부실 설계하고는 사실상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공격할 거는 그게 제일 눈에 보이는 거니까 공격을 했고, LH에서는 일단은 2급 이상, 그죠? 2급, 1급 이런 사람들이 있는 업체는 10점 벌점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대책을 내놨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이제 다 내보내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진정성이 있는 거냐. 설계사들은 역시나 또 계속 정관으로 영업을 하고 싶어 하다 보니 이제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건데, 뭐냐면 지난 국감에서 LH 사장이 3급 이하까지 정관으로 보겠다. 3급, 그죠? 3급. 그러면 이제 3급도 내보내야 되나? 약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2급 이하까지는 업체 대부분 정리하고 있지만 3급 이하까지는 정관이 되면 시장에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다.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다. 이게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죠.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여전히 정관들을 가지고 영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LH에서 10점 마이너스 감점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2급만 내보내고 3급은 눈치를 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뭘 주면 LH에서 2급까지 정관을 볼 건지 3급까지 정관을 볼 건지 그거를 방침을 나오면 그때 보고 3급은 자르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상 고위급 정관은 그저 간판일 뿐이고 실질적인 파워는 3급 이하부터 진짜라면서 결국 업계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가 없으니 탁상 공론 대책이 계속되고 있다고 누가 덧붙였다. 업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이 언젠가부터 오비들을, 이제 오비라고 합니다. 정관들을. 오비들이 지배하는 그런 업종이 돼버렸는데, 이거는 엔지니어링 업계 오너들이 뭐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뭐 오비가 업계에 없다고 하면은 발주가 안 될까? 발주는 당연히 되겠죠. 그 사람들 없어도 누군가는 수주하고, 업체들은 수주를 해서 일을 이어나가고 업계가 유지가 될 텐데, 굳이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내가 유리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유리하려고 하는데 다 있어. 다 가지고 있어, 업체들이. 그럼 뭐 유리한 것도 사실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으로 경쟁하는 것보다 오비들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이 먹겠다, 이런 욕심이 불러온 거고. 자, 아무튼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 다음 뉴스는 이제 글로벌입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요거는 법정에서 요거죠. 요걸 번역을 해보면, 이 지금 교량이 붕괴돼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뭐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2022년 1월 28일이네요. 운전자와 승객이 부상을 입었다. 죽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이 부상자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럼 이 교량이 왜 무너졌느냐? 그래서 운전자들, 여기 이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이게 유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주장을 했고, 변호사들이.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서는 지금 뭘 갖고 싸우고 있느냐면은, 이 당국이 이 교량의 유지 관리에 관계된 기록을 둘러싼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용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공개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접근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뭐 압수수색 해가지고 다 가져갔을 것 같은데, 좀 그렇더라고요. 피츠버그시의 변호사들과 요 브릿지, 뭐 하러 브릿지 붕괴로 부상을 입은 버스 운전사는 엔지니어링 기록, 그죠? 유지관리에 관계된 기록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라는 거를 부상자들 입장에서는 주장을 해야 뭐 보상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싸우려고 그러는데 접근권을 자, 보시죠. 피츠버그 지역 교통 운전사인 뭐 변호사, 아무튼 세계의 엔지니어링 회사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이제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아마 했겠죠. 피츠버그한테 의뢰를 받아서 교량에 대한 기록을 소환하고 싶어 하지만 시는 주 및 연방 법령에 따라 정보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 야, 이거 참 우리나라하고 참 많이 다르네요. 그죠? 우리는 뭐 압수수색해갖고 뭐 다 털어갔을 것 같은데. 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사기업에서 만든 보고서를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안전진단을 의뢰한 건지, 안 그러면 아예 유지관리를 엔지니어링 회사에다 맡겼는지 좀 그건 다르죠. 그렇다면 이제 사기업에서 한 그 엔지니어링 보고서가 뭐 영업비밀이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공개가 안 되도록 돼 있을 수도 뭐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많이 다른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HWA, 이거 이제 미국 고속도로 관련 공단 같은 거죠. 우리나라의 뭐 고속도로 공사 뭐 그런 것에 해당하는 뭐 그런 건데, 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도 똑같아요. 지금 뭐 물가가 고속도로 건설 비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 비용이 2020년 4분기 대비 53% 증가했다. 150%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50%. 옛날에 100원이었던 게 100억에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150억이 필요하다. 꽤 많이 증가한 거죠. FHWA죠. 웨이, F, 페더럴 하이웨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네요. 연방 고속도로 같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이 물가가 잘 잡히지 않고, 뭐 당연히 미국도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금리를 유지하거나 뭐 그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STM, ASTM 많이 보던 단체죠. 뭐 시험 방법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ASTM에서 복합재료 표준안을 이제 제안했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FRP 얘기더라고요. FRP, 섬유 강화 폴리머, 우리가 FRP, Fiber Reinforced 뭐 폴리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철근이 녹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FRP로 대체를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는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요 ASTM에서 이 FRP에 대한 표준 기준을 지금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신 소식입니다. 대한토목학회에서 해상풍력에너지 포럼을 12월 29일에 개최하고, 그 다음에 기장군 건축위원회, 그 다음에 국립재난연구원에서 R&D 성과 교재 및 사업 설명회를 한다고 하네요. 이건 날짜가 지났네요. 자, 그 다음에 핫클립입니다. 핫클립. 국토부에서는 6만 건 이상 발생하던 사고가 0건으로 줄어들었다. 요게 이제 노래하는 도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철 포장이라고 그러나요? 뭐 차선을 요철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행하는 부분을 요철을 하기도 해갖고, 뭐 이렇게 달리면 다다다닥 하면서 노래가 나오죠.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운전자들의 주의를 뭐 졸거나, 아니면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드르륵 하면은 이제 차선을 밟는다든가, 뭐 아니면 위험 구간에서 그 소리가 나면 이제 아무튼 다시 이제 긴장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국토부가 만들었다. 뭐 하고 있다. 그런 거는 약간 홍보성 영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ASC, 이제 미국 토목학회죠. 미국 토목학회에서 이제 어워드죠. 여기가 이제 OCEA, 그래갖고 뭐 아웃스탠딩 시빌 엔지니어링, 아마 어워드인 줄 알았는데 어치브먼트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올라온 것 중에 뭐 토목 쪽에 가까운 건 이런 도로 프로젝트 가 이제 후보겠죠. 후보가 아니라 어워드에서 수상을 한 건가 보네요. 그다음에 스틸이 땀을 만났을 때, 어떤 노력, 그죠? 스틸이 땀을 만났을 때, 이 얘기는 에펠 얘기더라고요. 에펠탑만 만든 게 아니라 뭐 프랑스의 시빌 엔지니어였으니까요, 그죠? 스틸을 가지고 뭐 상당히 많은 뭐 에펠타워도 나오긴 하지만, 뭐 이런 교량들 이런 것도 많이 설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에펠에 관계된 거를 찾아보면, 뭐 아까 저 영상에도 뭐 이렇게 뭐 있죠? 가라비트 곡가교 요거 그런 이렇게 트러스 형태로 에펠탑이 있고, 자유의 여신상도 에펠이 설계했네요. 그 안에 저 프레임이 있겠죠. 안에 프레임이 있고, 겉에는 이제 어떤 자유의 여신상 모양이지만 안에 큰 구조물이니까 프레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마트 위클리는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일 이후에 제가 트위터에 공유한 기사들을 보면, 요거는 대우건설이 동부간선 지하와 1조 원 본 PF 조성했다. 그러니까 이게 PF가 조성이 돼야, 그러니까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사람이 돼야지 이제 실제 계약이 맺어지는 거거든요. PF, 그러니까 은행권, 금융권에서 돈을 얼마 투자해갖고 이걸 시공을 하고 나중에 사업을 해갖고 돌려받으면 뭐 이자는 얼마고 뭐 이렇게 수익을 얼마를 돌려받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도장을 찍어야지 되는 건데, 아무튼
총 1.2조 사업비로 투자를 해갖고 내년 2월에 착공한다라는 거죠. 동부간선 민자 터널 사업이고, 동부간선 그 중랑천이죠. 중랑천을 이제 지하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1km, 여기는 아마 그 턴키로 지하 민자화 구간은 파란색 표시 여기고요. 여기. 그다음에 요건 이제 아마 다른 그 사업에 지도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 이제 2.1km 구간, 요건 아마 재정 구간이죠. 턴키로 발주됐었죠. 지하도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항상 지하도로가 아주 길면은 이게 항상 방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하도로는. 근데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서울의 지하도로들이. 방제가 중요하고 화재가 나면 상당히 위험한데, 이런 것들을 잘 대처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 잘 번다는 이 직업 사라질 위기 하는 무서운 경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무서운 경고를 했다는데, AI 얘기겠죠. AI가 많은 일자리를 대처할 것이다. 뭐 이런 기사인데, 의사와 회계사 등 전문직이 인공지능에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이제 그런 거를 1순위로 뽑혔다. 우리 토목에 관계된 거는 그 데이터를 많이 활용해 분석하는 공학기술자나 자율주행이 가능해진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도 AI 대체 1순위로 직업에 꽂혔다. 뭐 이미 철도 기관사들은 많이 대처가 되고 있죠, 실제로.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신분 당선도 지금 무인으로 운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관차를 운전하는 거는 이제 그냥 기계가 하는 거고, 프로그램이 하는 거고, 단지 이제 승차를 한다면 승무원이 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운전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타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인 운전이죠. 한국은행이 이제 뭐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고소득 고학력 전문직이 AI 기술에 대한 노출도가 높다. 그렇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소득 고학력 전문직이라는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그 머리를 써서 글로 그죠? 지식 노동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식 근로자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AI가 이제 대처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출 지수가 높은 거를 살펴보면 이제 100인 것들만 이렇게 나왔는데,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전문직들이네요. 그죠? 뭐 철도 및 기관사, 발전, 조작원 자동으로 조작하겠다. 환경공학 시험원, 시험도 로봇이 자동으로 하나?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니까 데이터를 처리하고, 상하수도 처리 장치 조작원, 일반의사, 한의사,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화학공학. 너무 광범위하게 다 써놓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최종적으로는 뭐 모두 다 인간이 하던 일을 뭐 로봇이나 AI가 하는 날이 오겠죠. 아무튼 노출이 덜 되는 짓은 이렇게 나왔네요. 건물관리원, 시설 및 특수경비원, 뭐 이런 게 경호원, 가수 및 성악가 다 몸으로 하는. 대학 교수도 노출 저희가 낮은데, 대학 교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패스트푸드 준비원, 이런 것도 다 로봇이 하지 않을까요? 패스트푸드 같은 거 매뉴얼화 돼가지고 그냥 AI만 가지고 하면 그러는데, AI 플러스 로봇 하면은 여기 있는 것도 더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대학 교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죠? 인터넷 대학이 많이 생겼거든요. 자, 한번 직업을 AI와 로봇이 대체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의 이슈가 됐던 거고, 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공항철도 9호선 직결 환승 없이 이제 김포공항에서 한번 9호선을 갈아탔어야 되는데, 이제 인천공항에서 타면 그죠? 강남까지 환승 없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공항철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겠죠. 하나는 서울역행, 그 다음에 또 뭐 보은 9호선 중앙보훈병원행 뭐 이런 식으로, 하나는 강북으로 가고 하나는 뭐 강남으로 가고, 이렇게 직결화를 한다는 얘기죠. 서울 인천시 논이 24년 만에 협약이 됐다. 그래서 열차 제작 감안하면 5년 후 개통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진짜 뭐 상당히 그 스펙터클한 그런 IT 업계 일이 있었는데, 샘 알트먼이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이 축출이 됐었죠. 그런데 축출된 이유가 뭐였냐, 뭐 말도 많았었는데, 뭐 심지어는 뭐 자기 혼자 그 자작극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 슈츠 캐머라는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프리 힌튼의 제자입니다. 제프리 힌튼은 딥러닝 기술을 만든 진짜 그야말로 인공지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캐나다 교수인데, 그 교수가 가지고 있던 회사를 구글이 사면서 구글에 입사했다가 구글을 이제 퇴사하면서 한 얘기가, 자기가 구글에 있으면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성을 마음대로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서 구글을 퇴사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이제
애제자, 가장 많은 기여를 서로 한 제자입니다. 수축해보가 오픈 AI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시각이 비슷할 것이다. 제프리 힌턴하고. 그래서 지금 샘 알트먼이 너무 지나치게 인공지능의 위험성은 보지 않고 너무 막 달려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 해임을 시킨 거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다시 복귀를 했죠. 거의 일주일 만에 복귀했는데, 복귀한 이유는 사실상 직원들이 770명 정도 되는데, 뭐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샘 알트먼이 나가면 우리도 샘 알트먼을 따라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개 서한을 보냈고, 그 과정에 슈츠케버도 이 사람도 쫓아내는데 일을 주도를 했다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 공개 서한에 서명을 했다는 거죠. 슈츠케버 입장에서는 자기는 안전한 AI를 만들고 싶어서 샘 알트먼을 내쫓았고, 자기가 안전한 AI를 만들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다 나간다 그러면은 오픈 AI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자기도 샘 알트먼 돌아와라, 거기에 연판장에 같이 서명을 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AI 관련된 업계에서는 하는 말이, 뭔가 지금까지의 AI, 그 챗GPT죠, GPT-4 뭐 이런 것과는 수준이 다른 뭔가가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런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큐스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큐스타라는 프로젝트, 뭐 그걸 통해서 뭐가 달라졌냐면은 수학 연산, 유추, 그러니까 추론을 할 수 있는, 지금 얘한테 어떤 계산을 시키면 그냥 그 확률적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실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결과를 많이 내놓거든요. 근데 이 큐스타 또는 어떤 프로젝트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는 그게 추론이 가능한, 수학 문제도 다 추론이 가능한 논리적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GPT는 확률적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 수준에 도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직원이 이 사회에다가 이렇게 되게 위험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메일을 보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가 깜짝 놀라서, 사실상 이 사회는 여기 있는 사내이사들이 아니거든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그야말로 원래 오픈 AI의 취지가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고 만들어진 단체다 보니까 비영리 단체로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 사회는 전혀 이 회사와 관련 없는, 물론 사회이사들이 대부분이고, 사내이사는 샘 알트먼과 아까 슈츠케버 그 사람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튼 축출이 됐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고, 뭐 그런 이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AI가 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거는 진짜 예상을 못하는 정도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경남, 부산, 울산 1시간 여행권 광역철도 예타 내년 6월 완료. 예타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년 6월에 완료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요거 보면은 이렇게 되네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창원 중앙에서 이렇게 진영으로 해서 양산, 울산까지 가는, 이렇게 이런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여기까지도 포함되네. 울산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예타가 내년 6월에 완료된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외국 얘기인데 도미니카였던가요? 이게 참, 옹벽이 무너져서 9명이나 사망했다는데 상당히 큰 사고였어요. 이게 지금 넘어졌는데 차가 그대로 깔렸어요. 근데 이 옹벽이 어떻게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차가 깔릴 정도로 이렇게 덮쳤는지 상당히 의아한데, 이건 그냥 일반 옹벽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본 거는 충격적인 거는 이미 20년 전에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리테이닝 월이라는 게 그냥 월이네. 월 페일리어에 대해서 lack of effort of fix them. 그래도 뭔가 이제 앵커를 심었나? 아무튼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티형 옹벽 이런 건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설계 때부터, 그죠? 위크니스, 약점이 있었다. 시빌 엔지니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뭐 당장은 괜찮고 몇 년은 버틴다고 하더라도 점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는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물인가요? 이게 물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뭐 막 이렇게 있는데 어디 물이 막 떨어진 건지, 뭘 커튼으로 여기를 가려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배수가 안 되고 뭐 뭔가 부식이 되고 그래서 뭐가 이렇게 된 건지, 아무튼 큰 사고가 났더라고요. 요거는 뭐
요즘 이제 건축 현장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바람에 마루로 무너진 아파트 거푸집이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거푸집인데 이게 거푸집이 무너지는데 이제 뭐 시공사에서는 바람이 많이 강한 바람이 불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람에 대해서도 당연히 안전하게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이제 무너진 것 자체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뭐 강풍이 얼마나 큰 강풍이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야, 이게 참 큰일입니다, 이게. 바람이 설계 강도 이상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너진 거죠. 뭔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무너졌겠죠. 자, 파나마 운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후 위기, 비가 안 와서 파나마 운하가 운행할 수 있는 배 숫자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이 파나마 운하에 물을 공급해야죠. 물을 이렇게 넘기고 또 넘기고 이렇게 하면서 독이죠. 이렇게 수문을 열어서 물을 이쪽으로 보내고 그래갖고 이제 그 배가 그 물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렇게 통과시키는 게 이제 운하의 원리인데 물이 없다는 거죠. 물이. 이 파나마 운하에 물 공급하던 호수의 수량이 현저하게 줄어가지고 점점 줄어들어서 그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배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물을 어디서 만들어서 지하수에서 퍼올려 갖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은 아니잖아요. 배를 움직일 정도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행 대수를 줄일 정도로 어떤 얘기고. 요것도 지금 우주 개발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게 엄청나게 큰 그 로켓이죠. 스타쉽 자체가. 옛날 그 달 탐사선 1900년이죠. 68년이었나요? 아무튼 최초로 인간이 달에 갔을 때 그때의 추력은 5톤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착륙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추력은 1,500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엄청난 거죠. 그러면 월면에 있는 날카로운 먼지가 시야를 가리고 우주선에 피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덩이가 파일 정도로, 그죠? 큰 구덩이가. 얘 지금 중력이 작기 때문에 그 우주 먼지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상태로 되게 약하게 돼 있죠.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걸 보면 이제 뭐 비디오를 보면은 그 사람이 걸어가면 발자국이 생기잖아요.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되게 약하게 쌓여 있는데 아무튼 이 1,500톤의 추력의 이 제트 그 분사가 되면은 그 이제 구덩이가 파여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대책도 지금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들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들이 옛날하고 좀 바뀌었나 봐요. 옛날에 한때 공공기관 엄청 선호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대기업을 선호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그냥 수입이 많으니까. 옛날에 되게 안정적인 거 이렇게, 그래서 공무원 이런 거 했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니까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AI 도입하면 주 4일 근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 AI가 그 사람들을 대체하면 뭐 4일 근무할 직장도 못 구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4일 근무가 뭔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아무튼 그 생산성이 높아지면 지금 현재는 이제 주 5일 근무인데 4일 근무만 해도 똑같은 월급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영국 10년 내 영국, 미국 근로자 28%가 주 4일 근무로 전환한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업종에 따라 다를 텐데 이 얘기가 이제 그 가디언이 정책연구소 오토노미가 발표한 걸 했는데 요거 말고 빌 게이츠가 며칠 전에 뭐 인터뷰를 하면서 빌 게이츠는 주 3일 얘기를 했어요. 주 3일. 그러니까 생산성이 혁신적으로 AI 때문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한 3일만 일을 해도 이 사회가 유지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냥 그 3일을 근무하면서 직원을 고용할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3일이면은 5일 중에 3일이면 60%잖아요. 60% 인원을 줄이고 5일 근무시킬까? 라는 얘기죠. 사회적 합의가 되게 중요하겠죠. 생산성이 올라가면 돈 버는 건 똑같은데 기업이 3일 일 시키고 월급은 그대로 줄 건지 월급은 그대로 주면서 3일이니까 60%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 40%는 자를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이 기업은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3일을 근무시키고 임금을 적게 줘? 이거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기업이 번 돈을 직원들한테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은 임금을 3일 근무시키면서 60%만 준다. 뭐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기업은. 그래서 이게 AI가 발전했을 때 이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회적 합의들이 만들어져야겠죠. 자, 그 다음에 대우건설하고 GTX B 협상 완료했다. 내년 착공이
가능하다. 이 그 GTX B 협상 완료라는 건 아마 국토부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이제 우리 사업을 뭐 어디다 정거장을 만들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한 거고, 그럼 이제 공사비가 이제 픽스가 되는 거거든요. 공사비가 정해지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PF를 하는 거 약간 이제 저기 PF 완료 동부간선 지하와트 PF 완료됐었잖아요. PF이기 때문에 내년 착공이 될까요? 모르겠네요. PF가 요즘에 쉽지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사는 건설 엔지니어링 영업정지 굴레, 과잉 규제 논란 이런 얘기인데, 뭐 영업정지 처분 받고 또 PQ도 감점받고,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감점 기준은 폐지가 됐나 보네요. 아무튼 뭐 벌점이 예전에는 이제 뭐 프로젝트 개수로 나누고 그랬어요. 벌점 뭐 2점 먹었는데 프로젝트를 10개를 하고 있다. 그럼 뭐 0.2점 이렇게 하고 나누는데, 지금은 무조건 이제 합산 안 하고 그냥 그 회사가 받은 벌점을 그냥 총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가 많다 보면은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벌점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제 그런 큰 회사들은 되게 이제 불리해진 거죠.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비판 기사네요. 자, 요 얘기는 지금 기후위기 얘기입니다. 얘도 지금 이대로면 인류에 미래 없어. 화석연료의 지구온도 2.9도 상승.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사상 최대였다. 뭐 인간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차피 뭐 계속 발전하는 거고, 뭐 저개발 국가가 더 발전할 것이고, 그러면서 화석연료는 계속해서 더 쓰게 되고 있죠. 선진국들은 이제 그걸 재생에너지로 이제 대체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속도보다 다른 화석연료 문명이 발전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대로면 인류의 미래가 없다. 뭐 아직 천천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각성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뭐 우리 뭐 뜨거운 물에 그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뭐 튀어나온다 그러지만,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그냥 그대로 죽는다는 그런 얘기처럼, 인간이 화들짝 놀라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에는 여태까지 해오던 게 있다 보니 쉽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뉴스는 영국 기업들 한국 해상풍력에 1조 5천억 원 투자. 뭐 전남 등지, 뭐 부산, 울산, 전남 등지에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조성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조성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투자를 한다는 거니까. 자, 오늘 주간 토목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